꽃피는 춘사월이 지나고 실록의 계절 5월이 다가옵니다. 2022년 5월의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도기책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기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바로 문 앞에 야만인들 Barbarians at the Gate. 네, 좀 험한 표현인데 이게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 제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같으면 여기서 나오는 야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 M&A를 하는 이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브라이언 버러와 존 헬리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두 기자가 탐사 보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탐사 보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무려 한국 책으로는 글이 크게 쓰여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1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양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 이것들을 다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적층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기자 정신은 어떠해야 하는가도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소설보다도 훨씬 더 소설 같아요. 소설보다도 훨씬 더 소설 같고 논픽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논픽션이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금융문외한이 읽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구조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금융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이라면 책을 한번 잡으면 손에서 떼기 어려울 정도로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튜버 뉴욕 주민이 이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는 추천을 보았었고요. 그래서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금융 관련 책이면 항상 읽어보는 저희니까 붙잡고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감명 깊다라기보다도 정말 닥치고 재밌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이 사람 편을 들었다 저 사람 편을 드는 저의 속마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백미 중에 하나는 금융인들이 경쟁이 붙었을 때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또 이익을 위해서 금융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또 그 사이 속에 있는 경영인과 또 이 사회 이사들의 각각의 태도들, 이 부분들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엮여 있는 책이 바로 이 문 앞의 야만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기업 M&A에 대한 책입니다. M&A가 활성되어지었던 이 80년대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냥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그랬냐면 한국 주식시장의 최근 10몇 년간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르락내락을 반복했어요. 약간 우상향은 하지만 그래도 오르락내락을 반복했고, 본격적인 미국 주식의 그 우상향은 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약 1년 정도가 지나서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것을 S&P 500 지수의 장기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오름폭은 훨씬 더 커서 그 당시에 오름폭이 좀 미미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로 가면 지수 대비 상승률은 뭐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의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렇게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많았냐면 제대로 기업 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들을 사고 싶은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하나 기업들이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야 저거 사기만 하면 그냥 돈 남는 장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레버리지 바이 아웃이라는 게 아주 흥황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회사를 산 이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인수합병을 마무리 짓고 수익을 확정 짓는 그런 과정들을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들을 살펴 들어가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흥건하게 있는 기업들, 그러나 주가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입해서 매입한 이후에 그 회사를 매입에 성공하고 나면 그 회사에 있는 재산들을 쪼개 나누어서 다른 회사에 팔아서 본전을 다 건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또 남아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뭐 이런 구조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한국의 기업과 금융 문화가
미국의 80년대와 지금 유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뭐 이렇게 큰 기업의 합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금자금한 회사들의 합병이 있었는데요. 그 종지부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하이라이트를 찍은 회사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RJR 나비스코의 LBO였습니다. RJR과 나비스코 이 회사를 한번 먼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RJR은 레이놀즈라는 담배 회사이고요. 나비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츠 그리고 오레오라는 크래커, 미국의 10대 크래커 중에 7개를 만드는 회사 나비스코. 네, 바로 그 나비스코와 레이놀즈가 합병된 회사의 LBO에 대한 책이 바로 이 문 앞에 야만인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나비스코의 M&A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회사의 수장이었던 로스 존스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생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프레드릭 로스 존스는 1931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성장했고 그다지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알바 등을 하면서 학비를 벌기도 했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캐나다의 고만고만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약 한 20년간 그렇게 눈에 띄지 못하는 회사에서 뭐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일했겠죠. 아마 이때 내공을 닦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당시에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로스 존스는 이 당시에 회사가 은행의 빚을 많이 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워낙 성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쉽게 친해지고요. 그 다음에 친해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교계에도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교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사교계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런 사교계 굉장히 많더군요. 사교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교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금방금방 친해지고 그 발을 금방금방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대에 접어들면서 기회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몬트리올에 있는 스탠다드 브랜즈라는 회사의 캐나다 지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탠다드 브랜즈는 바로 하우스 오브 모건의 자회사 하우스 오브 모건이 설립한 회사이기도 하죠. 네, 모건 바로 그 JP 모건의 모건입니다.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는 경영자의 기질을 확실하게 반영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23명의 임원이 있었는데요. 회사에 무려 21명의 임원을 교체하고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고 새롭게 회사를 리빌딩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고 두터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선수였던 로스 존슨의 이런 경영진이 자리를 잡게 되자 뉴욕에도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뉴욕 본사에도요. 그러면서 뉴욕 본사에 진입을 하게 되고 당시 스탠다드 브랜즈의 경영자 헨리 위글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 사기의 귀재였던 로스 존스는 이 헨리 위글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훨씬 더 큰 회사 스탠다드 브랜즈의 수장이 되어지죠. 근데 자, 여기서까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탠다드 브랜즈의 사장으로 끝났다면 아무 일이 없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스탠다드 브랜즈는 그 당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회사인 나비스코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스탠다드 브랜즈에 있었던 주요 임원들은 몇 명만 쓰임을 받고 보통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뒤집게 한 판을 합니다. 그 거대한 나비스코에 들어가서도 수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나비스코가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 10대 크래커 중에 7개, 그리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바로 그 크래커, 한국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크래커들을 만드는 세계적인 비스켓 회사죠. 자, 이런 세계적인 비스켓 회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한정한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찍어서 팔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것이죠. 전기 전자제품하고 다른 것은요, 사람 입맛과 기호에 들어가면 이거는 어렸을 때 먹는 게 죽을 때까지 먹는 크래커가 되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수장이 되면서 이제 로스 존스는
그의 기질을 정말 한껏 발휘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죠. P&G가 크래커 시장에 들어오면서 강한 경쟁이 붙게 되는데요. 이때도 물량을 정말 무한정으로 투입하면서 P&G의 도전을 물리쳐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로스 존스는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그 제트기도 여러 대 소유하게 되고, 그럼 뭐 골프 회원권은 물론이고 하면서 본인들도 굉장히 흥청멍청한 삶을 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기자는 초반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비판적인 태도로 로스 존슨의 행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스 존슨은 마지막에 LBO를 하면서 황금 낙하산을 사용을 하면서 5천만 달러, 그 당시 1980년대 후반에 5천만 달러면 정말 대단한 돈인데요. 그 돈을 취하면서 경영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탐욕의 상징으로 이렇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스 존슨에 대한 시종일관의 그 기술은 약간 탐욕적인 기업가라는 배경을 그대로 깔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기업에서 직원으로서 이렇게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적인 욕망에 의해서 비용을 많이 쓰면 회사가 망가지게 되는 건 맞는데요. 회사가 투자할 시점에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로스 존슨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의 경영에 대한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명과 암이 한꺼번에 있는 존재가 로스 존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로스 존스가 끌고 있는 나비스코는 그 이후 스탠다드 브랜드와 나비스코가 합병한 것보다 그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M&A를 단행하게 됩니다. 바로 RJ 레이놀즈와의 합병이죠. RJ 레이놀즈는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 최초의 필터 담배를 만든 회사이고요. 살렘과 카멜이란 브랜드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였죠. 저보다 나이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레이놀즈는 정말 어떤 회사였냐면, 이 회사는 회사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성향을 가진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그 대표 상품인 살렘, 살렘은 그 지역명이죠. 윈스턴 살렘. 그리고 레이놀즈는 윈스턴 살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레이놀즈는 단순히 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역의 은행, 병원, 대학 등이 레이놀즈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윈스턴 살렘은 대학 도시라고 불려질 정도니까요. 그 당시에 레이놀즈가 형성했던 그 문화, 그리고 그가 지역에 투자했던 게 어느 정도 대단한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윈스턴 살렘이라는 지역은 바로 담배의 성위에서 지어진 지역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이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기여를 하는 문화를 깊이 뿌리내리게 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놀즈 살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레이놀즈의 주식을 갖고 싶어 했고, 그리고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을 기뻐했으며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절대로 레이놀즈의 주식을 팔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엄청나게 큰 현금 흐름을 배당으로 준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레이놀즈와 나비스코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비스켓 회사인 나비스코도 현금 창출의 왕이었지만, 담배 회사 레이놀즈는 현금 창출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전한 현금 창출 기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에 얼마나 현금이 많았을까요? 이 책에서 잠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골프 대회가 있죠. 나비스코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그 나비스코 골프 대회를 하게 된 이유도 남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골프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얼마나 현금이 많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 소유 제트기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제트기를 넣는 경납고는 역대 가장 화려해서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치장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회사가 인수되고 나서 회사 재산을 처분을 하는데 이 경납고는 팔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화려해서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팔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 책 후반부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 창출력이 좋고 그리고 뭐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이 회사가 M&A에 접어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진한 주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진한 주가는 또 87년도 월가의 블랙 먼데이와 관계가 있죠. 그때 블랙 먼데이 때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회사가 좋고 아무리 현금을 잘 창출해도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경영자들은 좀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것이 회사를 LBO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LBO는 경영자들이 회사를 인수하고자 했어요. 경영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아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이 주식을 사서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주가는 4에서 50달러 선이었고 로스존스와 경영진들이 제시한 LBO 가격은 주당 70달러대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M&A에 목말라 있었던 금융회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기존에 있었던 M&A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큰 딜을 잡게 되면 일약 M&A의 스타덤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M&A의 주요 주체 세력이 되고 향후에도 다양한 M&A의 주체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M&A 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눈대침으로만 봐도 로스존스와 경영진이 제시한 70달러대 초반의 주당 가격은 이건 회사를 거저먹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군침을 흘리게 되고 M&A 세력들이 금융권과 함께 짝을 지어서 이 M&A에 뛰어들게 되죠.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할 때 어떻게 인수하나요? 자기 돈만으로 인수하나요? 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 돈만으로 인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돈과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플러스로 금융권들이 여러 군데 붙어서 돈을 만들어서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죠. 거기서 보시면 모건 스탠리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은행들이 뒤에 줄줄이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 하나로 감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커서 잘못해서 터지게 될 경우에는 은행들이 휘청휘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행들이 콘소시엄을 이루어서 머스크에게 같이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공짜로 도와주나요? 아니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1%든 2%든 3%든 그리고 컨설턴트에 대한 수수료도 받게 되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딜, 과거에 없었던 엄청나게 큰 딜이 나타나게 되자 금융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히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수수료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1%, 2%의 수수료가 아니고요. 경영 컨설턴트, 성공보수 등등등등 해서 어마무시한 그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달려붙게 되고요. 이 책에서 보면 재미나게 그 각각의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조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탐사보도의 끝판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회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딜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지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미국의 금융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의 대목을 물론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그리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을 경쟁시켰을 때 그룹과 그룹을 경쟁시켰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게 된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70달러 초반에서 시작했던 LBO 가격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100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나중에 그중에 최고의 배팅은 110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70달러로 시작했던 게 110달러 선, 그 이상까지. 그리고 실제 낙찰은 110달러가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낙찰하게 되죠. 낙찰한 지체는 KKR입니다. KKR은 바로 콜버그, 크레비츠, 로버츠라는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되었죠. 나비스코 레이놀즈를 인수할 당시에는 콜버그는 떨어져 나갔고 크레비스와 로버츠를
중심으로 회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그대로 KKR이라고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이 KKR은 지금도 현존하는 회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찍어보면 그대로 나오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M&A 세력은 바로 이 KKR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큰 딜을 아무리 대단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냥 맡겨둘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이 여기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요. KKR뿐만 아니라 시어슨, 그리고 포스턴 리든 앤 컴퍼니, 퍼스트 보스턴 그룹, 골드만삭스 등 다양한 회사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낮은 가격에 딜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들이 오면서 높은 가격의 M&A 가격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뒤에 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금융권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은행들도 많이 붙고 증권회사들도 많이 붙고, 그리고 80년대 정크본드로 유명했던 마이클 밀켄의 드렉셀도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KKR의 주요한 뒷배경이 되어지는 채권을 발행하는 세력이 드렉셀이었습니다. M&A 과정에서 되게 굉장히 재미났었던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레이놀즈 나비스코의 이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진 로스 존스가 이사회를 완전히 구워 삶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스 존스는 그 탁월한 인간관계 능력을 통해서 이사진을 충분히 잘 관리를 했고, 소수의 이사들을 빼고는 완전히 로스 존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M&A가 굉장히 쉽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M&A 단계에 접어들게 되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사회는 먼저 훌륭한 변호사 집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하면서 이 M&A 과정의 집행자가 되죠.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이 M&A의 딜들을 분석해서 자기네 회사에 가장 유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장 회사에 유리한 결정을 안 하고, 예를 들어 경영자하고 결탁이 되어서 경영자의 편을 들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와 대동을 해서 딜의 모든 과정을 관찰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경영진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돈을 벌고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의 현금 흐름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용들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외부 세력들은 회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경영진의 도움이 없이는 회사의 정보를 듣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많이 드러나는 시절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경영진을 끼고 있는 세력이 M&A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회도 가능하면 또 경영진을 편들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이사회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영진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회사에서 가장 유리한 딜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국도 조만간에 상법이 개정되고 이사들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면 M&A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었고, 저도 한번 그런 일에 한번 뛰어들고 싶다라는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딜은 가격을 가장 높게 써낸 그룹, 그리고 그 가격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세력이었던 KKR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KKR은 이 과정에서, 회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를 조금 과대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 KKR 과정에서 정말 재미났던 것은 수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붙어서 레이놀즈 나비스코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어떤 현금 흐름을 뿜어낼 수 있으며 미래 성장력이 어떤 정도 수준이고 회사의 어느 부분을 팔고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팔았을 때 얼마만큼의 돈이 나오는지를 정말 금융가들이 세세하게 분석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로 재미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쉽게 보기 어려웠던 금융계의 속살을 본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에도 이러한 M&A의 흐름들이 올 때가 머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한국도 상법이 개정된다면 미국 80년대처럼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기업에 대한 평가들이 바뀌면서 기업 평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바는 상법을 개정하고 일반 주주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법 개정이 있다면 한국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도 새로운 기업 문화와 이런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M&A의 흐름들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에 새롭게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일반인들에 의해서 주식시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M&A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늑대가 사냥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만인들, M&A 하는 사람들은 좀 거친 사람들, 조금 나쁜 사람들, 이런 인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동안에는 기업가 정신이 더 중요하고 기업가가 더 우대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를 한다거나 이런 문화들은 좀 약탈적으로 느껴지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죠.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들면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주주가치,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거버넌스. 이것들이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이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것들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 값어치를 올리기 위한 M&A,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감이 옛날처럼 커질까요? 사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과거에는 창업을 해서 기업을 잘 이끄는 창업가 정신이 중요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자 그 창업가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창업가 정신을 잃고 회사의 발전과 회사의 자원 효율적 사용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의 자산을 죽여놓고 있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끄집어내어서 회사의 본질 가치를 더 키우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런 시대적 과제, 바로 그것이 저는 거버넌스로 표현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국에서는 이 M&A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준비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사회 중심적인 키를 잡는 사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한국의 금융권들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긴 시간 미국 80년대 M&A 문화와 그 끝판을 다룬 RJ 레이놀스 나비스코의 M&A의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문 앞의 야만인들을 통해서 재미난 M&A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